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 출석한 지 약 15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술 거부 없이 조사가 이루어졌고 특검은 이를 바탕으로 추가 소환이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임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차 조사 때와는 이번 2차 조사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일단은 이런 변화에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1차 소환 조사 당시에는 이 체포 방해 혐의, 그러니까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조사와 관련해서 이 집행에 참여했던 박청환 총경이 조사를 하는 것이 합법적이지 못하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관련해서 오후 조사를 좀 거부하는 듯한 모양새, 좀 대치 국면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검 측에서는 박청환 총경이 집행에 참여했다는 그 사실관계 자체가 잘못되었으며 박청환 총경이 수사를 진행하고 조사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2차 소환조사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계속해서 어떤 충돌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존재했거든요. 하지만 양측 모두 좀 유연한 태도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먼저 특검 측에서는 박청환 총경이 이 관련된 조사를 지원하는 방식, 함께 착석을 해 있지만 어디까지나 지원하는 방식을 취한 것 같고요. 대신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가 이 조사를 좀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만들면서 어느 정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받아들인 모양을 보여줬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추가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이의 제기를 하기보다는 오전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조사를 성실히 마쳤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물론 조사를 마쳤다는 것이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특검 측이 제시하는 자료들을 인정했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관련해서 본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펼쳤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1차 소환 조사 때와 같은 그런 어떤 신경전 같은 모습은 보이지 않았던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양측 모두 지금 특검은 150일이라는 시간 제한이 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계속해서 이렇게 어떤 이의 제기하는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본인의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적절한 시기에 본인의 어떤 억울한 점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도 함께 이런 선택을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이제 유연한 태도를 양쪽에서 보였다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1차 조사 때 요청했던 조사자 교체 요청을 그래도 뭐 지원이라는 명목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수용을 했다라는 부분, 조사를 좀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특검팀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만약 이번에 2차 소환 과정에서도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이 체포저지 혐의에 대해서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은 관련해서 대면 조사를 해낼 실익이 전혀 없었다는 평가를 받아들일 수도 있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부분 본인이 추가적으로 항변하고 싶은 바가 있다면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특검 입장에서는 소환이 있었고 이에 응했는데 어떤 유의미한 결과, 이 질문에 대한 답지를 만들어야 되는 이치였잖아요. 이런 고려가 양측 모두에게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예. 오후에는 또 국무회의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혐의 조사가 이어졌는데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봤을까요? 이 특검에서는 국무회의를 굉장히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국무회의가 계속해서 논의가 됐지만 당시에는 과연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적법하게 거쳤느냐, 거치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비상계엄 선포의 어떤 형식적 요건으로서 주목을 받았다면 지금 특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은 이 국무회의라는 것이 결국 국무위원들이 어떤 심의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인데 만약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원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좀 강압적인 태도로 제대로 심의 표결을 하지 못하게 했다면 이것이 그들에 대한 심의 표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이 자체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국무위원으로서 당시에 연락도 받지 못해서 소집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한 인원들도 있고요. 또 연락은 받았지만 참석을 하지 않은 인원들도 있는데 이 인원들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본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을 저지당한 것은 아닌지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직권남용 혐의 부분에 굉장히 수사력을 좀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관여 의혹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 왜 중요한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이 부분도 상대적으로 이전의 탄핵 심판이나 내란주 형사재판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김주현 전 수석과 강희구 전 부속실장 그리고 한덕수 총리 이런 관련자들에 대한 이름이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그런 중요한 행위는 어떤 문서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떤 형식적인 요건을 갖춰두기 위해 선포 이후에 그러니까 사후에 이런 선포문 같은 것을 작성하고 여기에 한덕수 총리 역시도 서명을 했다가 추후에 이게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그 서명을 파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새로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예. 이와 관련된 부분은 만약 허위로 기재된 부분, 예를 들어서 날짜를 이미 일어난 일인데 추후에 어제처럼 뭐 작성을 했다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쟁점이 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오히려 관련했던 이 가담자들 한덕수 전 총리라던가 김주현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법률 참모로 알려져 있거든요.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특히 내란죄 부분과 관련해서 주요 임무를 담당했다거나 적어도 방조한 것은 아닌지 추가적으로 다른 인원들에 대한 기소 내지 수사가 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이 선포문 작성의 어떤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보여집니다. 네.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사실은 특검 입장에서는 실체 규명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될 텐데 뭐 앞서 짚어본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있었지만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된 외환죄 혐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을 좀 주목했을까요? 이제 내란죄와 외환죄가 마치 하나의 세트처럼 같이 보통 언급이 되는데요. 이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과 통모를 해서 어떤 공모를 해서 이 외국의 위협을 통해서 국내의 어떤 국헌 문란 이를 일으키려고 하는 경우에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중한 죄입니다. 근데 외환죄 같은 경우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정점이 과연 12.3 비상계엄 선포 전에 어떤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가 북한과 어떤 공모를 해서 무인기 같은 부분을 침투를 시켜서 도발을 유도한 사정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는데 앞서 진행됐던 뭐 탄핵 심판이라던가 여타 형사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 북한의 뭐 무인기 침투라던가 도발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하면서 한번 쟁점이 됐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다른 혐의보다는 외환죄 관련해서는 아직 수사라던가 조사가 덜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 특검에서는 이 외환죄에 대한 입증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무인기의 침투를 직접적으로 뭐 지시했다는 취지의 그런 진술이나 녹음들이 확보가 되고 있다고 지금 전해지고는 있거든요.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진술 내용들이라던가 추가적으로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 이 정도만으로 외환죄 입증까지가 가능할 것인지 어떤 외국과의 통모 사정이라던가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특검 측에서 이제 그런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새로 이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고 네. 어제 관련된 질문들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던졌으리라고 봅니다. 네,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또 윤 전 대통령 조서 열람에만 5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들였거든요. 일단은 이 5시간 정도가 조서 열람을 하는데 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입니까? 어느 정도라고 판단을 하세요? 이 조서 열람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장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결국 이제 수사기관 측에서 그 내용을 문서화하여 남겨두는 작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질문이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내가 답변한 내용의 취지와 다른 부분은 없는지 아니면 일정 부분이라도 꼭 담겼으면 하는 부분인데 생략된다거나 그 내용이 잘못 전달된 바는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 하지만 그 조서 열람에 드는 시간은 좀 상대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만약 조사 시간이 좀 짧다거나 아니면 쟁점들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서 빠르게 훑고 넘어가고 인정을 하고 지나간다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확인한다면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번에 2차 소환 조사가 한 8시간 넘게 9시간가량 진행이 됐고 예. 5시간 정도 열람에 시간이 소요됐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소환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1차 소환에는 실질적으로 5시간 정도 조사가 이루어졌고 3시간가량 조서 열람에 시간이 들었다면 이번에는 그보다 조사 시간이 실질적으로 더 길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조서 열람에 드는 시간 역시도 길어졌다 이렇게 보여지고 조서 열람에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 예측이 되다 보니까 특검 측도 그렇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그렇고 심야 조사 그러니까 9시 이후까지 조사를 이어가려면 지금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네. 심야 조사까지 가지 않고 6시 반쯤에 이 조사를 마치고 나머지 시간은 조서 열람에 좀 시간을 쏟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2차 조사를 마치고 관심은 3차 조사, 그러니까 추가로 소환을 할 것이냐 아니면 바로 구속영장 청구를 할 것이냐, 이게 관심인데요.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시겠습니까? 특검 측도 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외환죄와 관련해서 좀 더 질문할 부분이 남았다고 밝히면서도 어제 2차 소환 당시에는 이제 준비된 질문은 다 소화됐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만약 3차 소환을 하려고 한다면 어제 바로 언제까지 또 3차 소환에 응하라라고 통보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1차 소환 때와는 다르게 그 날짜를 또 딱 집어서 통보를 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1차 소환 당시에 바로 소환을 요청을 했다가 2차례 이제 기일이 변경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날짜를 지정하기 위해서 당장 통보하진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특검 측도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좀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 전직 대통령들 사례를 보면은요, 한 차례 정도 굉장히 장시간 조사를 진행하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사례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좀 다르다고도 볼 수 있는 게 가장 어쨌든 주된 혐의라고 볼 수 있는 내란죄 같은 경우 이미 기소가 되어서 형사재판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졌던 그런 사정들도 변수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특검 측에서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란죄 외에 직권남용 혐의라던가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통해서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큼 어느 정도 범죄 혐의점과 증거가 확인이 되고 어떤 도주의 우려나 이제 증거 인멸의 우려 같은 부분, 구속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을지 지금까지 2차례의 대면 조사 결과와 다른 인원들에 대한 조사 그리고 물증 등을 바탕으로 해서 주말 동안 그리고 다음 주 초까지 그 부분을 좀 판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네. 현재로서는 좀 섣부른 예측은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 주 초에 어떤 특검 측에서 제시한 입장을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물론 이제 좀 더 두고 봐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긴 하셨지만 지금까지 어떤 조사에 응하는 뭐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해 봤을 때 주요 이제 요소가 증거인멸과 도주 가능성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조금 그래도 무게를 실어 주신다면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굉장히 방대한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특검 입장에서는 한 차례 정도 더 소환할 가능성도 전 있어 보입니다. 네. 특히 외환죄 관련해서는 아직 많은 부분이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긴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 변수가 그러니까 대면 조사를 한 차례 더 한다고 해서 특검 측이 원할 만한 그런 유의미한 진술이 나오겠는가? 그건 또 사실 네.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참고인들에 대한 소환을 좀 더 진행을 함으로써 확실한 물증을 잡기 위해서 특검 측이 저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번에 이제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을 때 구속 기간의 계산 부분도 문제가 됐지만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쟁점이 돼서 형식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그대로 끌고 가다가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의 어떤 요지라고도 보여져서 특검은 이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넌다. 이런 취지에서라도 어떤 하나하나 절차들을 좀 더 신중하게 시도하지 않을까. 또 체포영장이 한 차례 신청이 되었다가 발부가 되지도 않았던 사정들도 있잖아요. 물론 그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소환에 응하고 있는 효과를 거둬서 전 특검 측이 체포영장이 사실상 발부되지 못해도 유의미한 성과는 냈다고 보고 있지만 그런 어떤 구속 취소 결정의 여파라든가
있다던가 정확한 어떤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고 가려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면 한 차례 소환을 더 할 가능성도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뭐 조사는 다 받았다, 더 이상 받을 게 없다라고 응답을 한다거나 내지는 다른 증거를 통해서 충분하다 판단하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연장선상에서 가정입니다만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또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번 내란 특검만 진행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머지 두 개 특검에도 어느 정도 좀 빠른 속도를 보일 수 있는 요소가 될까요? 그렇죠. 내란 특검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특검,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 모두 다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그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에 가장 속도를 올렸던 건 단연 내란 특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3대 특검이 어느 정도 이 대면 조사 일정에는 서로 조율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이 다른 특검들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어떤 소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뭐 무리하게 어떤 대면 조사를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다가는 오히려 더 큰 어떤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순차적으로 소환을 진행하기 위해서 일단 내란 특검 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치고 순차적으로 어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소환 일정이 제시되지 않을까 싶고 만약 구속이 된다는 그런 가정 하에서도 다른 특검들도 당연히 소환을 요청한다거나 아니면 구치소에 방문해서 조사하는 것이 가능을 하거든요. 어디까지나 가정이지만 어떤 순차적으로 소환을 통보하고 대면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2차 조사가 마무리가 됐고요. 또 특검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